4월 24일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매매 가격도 이제 마이너스 0.13까지 왔습니다. 13에서 11%, 조만간에 이제 0%로 갈 것 같고요. 전세도 하락폭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18.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에서 0.07까지 왔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 우리가 다 반팔 입고 다닐 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6월쯤 되면은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은 서울 기준에서는 사라지게 될 거다. 네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3, 4월에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전보다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아파트를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소식도 한 번쯤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지 요거 진단해 주실 감별사시죠? 우리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를 감별하지만 네. 우리 소장님은 부동산을 감별해 주시잖아요. 네. 우리 3, 4월 부동산 시장 한번 감별 들어가죠. 3, 4월 네. 상승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도 늘어났는데 뭐 서울 전국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 늘어났고요. 서울은 6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교를 이제 어디로 비교하느냐의 차이거든요. 2달 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1월 가장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1월, 2월하고 비교해 보면 3, 4월이 당연히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 상승이라 함은 1월, 2월하고 그럼요. 비교했을 때 두 가격이 달하고 올랐다. 2달 전하고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1년 전 같은 달 말고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하락이죠. 1년 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네.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와 진짜 난리가 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 12월은 워낙 안 됐으니까 네. 거래량이 너무 낮았고요. 그때보다는 늘어났죠. 그러면 이게 3월, 4월 거래량하고 작년 12월, 11월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거래량이 3배 폭등했죠. 근데 그걸 폭등으로 봐야 되느냐. 거래량이 많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 5천에서 15,000건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2,000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는 비교 대상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금매부는 소화가 되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하네요. 네. 내가 갑자기 키가 확 컸을 리가 없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애가 반에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우리 애가 태권도를 3시 부에 가다가 맞아요. 학교 일찍 끝나는 날 1시 부에 간 거예요. 엄마 나 태권도 갔는데 태권도에서 내가 키가 제일 커. 1시 부에는 누가 오죠? 유치원 끝난 친구들이 많이 오죠. 거기서 내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했다라는 건 고전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을 때보다는 나아졌다. 최악의 상황보다는 좋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네. 다시 막 사는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분양 통계 있잖아요. 네네. 미분양이 줄었대요. 미분양 늘어날 것 같았거든요. 올해. 이거는 뭐예요? 자, 미분양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 네. 야, 드디어 이제 끝났나? 살아났나? 살아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4.4% 감소했거든요. 75,438호에서 2월이었어요. 3월이 72,104호로 4.4% 감소했는데 물론 감소할 만하죠. 1.3 대책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맥락은 다 같이 하잖아요. 2달 전보다 상승 거래가 늘어났고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호가가 오르고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고 이런 분위기에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4.4%면 여전히 뭐 7만 호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건 사실이고요.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 특히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인상도 아니고 인하라면 당분간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준 살짝 올랐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지금 주간 통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이제 보합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0.08에서 0.07 마이너스거든요. 한 달 있으면 서울도 이제 뭐 하락도 아니고요. 상승도 아니고 이제 보합 0%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그건 아니에요?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이 안 생기잖아요.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트릭 아닙니까? 말장난? 뭐 트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미분양이 소진이 되면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급격하게 안 늘어나는 이유는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원인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지원서를 안 넣으면 낙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입사 시험을 투자 안 하면 손실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원서를 안 나오면 낙방이 없고 그 입학 시험을 안 보면은 시험에서 떨어질 일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 손실 안 보려면 투자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요. 요번 미분양 통계는 그래서 좀 정밀하게 보실 필요가 이게 있겠네요. 2월, 3월이 비슷하고요. 아마 네. 4월도 저는 이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금리가 올랐다든가 내렸다고 하면 또다시 변동폭이 있고요. 여전히 불안한 건 건설회사들이 여전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건 호소하고 있고요. 서울 일부 지역들만 분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이 착시 현상에 빠져서 네. 미분양 한번 사볼까? 이렇게 쉽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음 급하게 들어가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황성년님, 어쩜 이리 비교 예시를 찰떡같이 해주시는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소장님 엄청나게 그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했는데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남의 시간 귀하게 써야죠. 그래서 저희가 차 떼고 포 떼고 미사여구 떼고 직설적으로 딱 속살만 발라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궁금해요. 최근에 아파트를 사는 20, 30대가 늘어난대요. 네. 아니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층이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돌아와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네. 이게 통계가 진짜 이게 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주택 거래량은 제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한참 좋을 때보다 그쵸. 줄어들었는데 그때도 2030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자, 비중을 보면 2,000건이 거래돼도 이제 그 퍼센티지 비중이 나오는 거고요. 10,000건이 거래가 돼도 나오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2030들이 좀 늘어난 건 특례보금자리 제도가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풀어줘 가지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지금 굳이 집을 플러스 알파 추가해서 늘리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집을 사지 못한 2030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때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사지 않았나. 근데 이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거래량을 보면 뭐 서울 거래량 4월 거래량도 뭐 2,000건 수준이기 때문에 2,000건에서 뭐 조금 더 늘어났다. 2030들이 조금 더 샀다 정도지 이걸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 청년들이 돈이 많아서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럼요. 제목만 보시면 안 된다. 그럼요. 이런 교훈을 다시 얻게 되는데 자, 지난주에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동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아파트 시장도 이제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요. 4월 24일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매매 가격도 이제 마이너스 0.13까지 왔습니다. 13에서 11% 조만간에 이제 0%로 갈 것 같고요. 전세도 하락폭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18.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에서 0.07까지 왔거든요. 마이너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 우리가 다 반팔 입고 다닐 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6월쯤 되면은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은 서울 기준에서는. 사라지게 될 거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의미 있는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 네.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모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자 뗀 거죠. 하락폭이 줄어든 게 아니고 네. 상승으로 돌아섰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은 아니고요. 네. 송파구가 0.04 플러스 0.04 서초구가 플러스 0.03 강남구가 플러스 0.0인데 이게 세 개 구가 동시에 플러스가 된 건 와 이거 얼마 만인가요? 거의 한 10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보다 네네. 그렇게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그렇죠. 시간 동안. 맞습니다. 그거보다 0.02, 0.03. 그래도 그게 어딜까? 그래요. 근데 뭐 큰 변화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아주 미세한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대세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수의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전세 사기 특별법 이 제정 관련해서 진통이 커요. 오늘 다시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별법 발표 초안 6개 관문을 통과해야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다가 이 바뀌었어요. 관문에서 이 4개로 줄어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4개로 줄어드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3개가 될지 네. 4개 내용이 달라질지도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게 사실 국회에서 정부하고 국회가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딱 제대로 했으면 우리 뉴스를 보는 또 전세 사기 피해 대상자들은 이해를 할 텐데 6개를 발표했다가 또 4개로 됐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6개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일단 6개 먼저 소개를 드리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인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이사를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물건의 인도라고 하는데 그걸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럼 내 돈 안 받을 때까지 나는 그냥 버틸래. 안 나가고 있을래.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고요. 자, 주민센터 가면 하나 더 하잖아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우선 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는데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세 계약은 그냥 종이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순위에 있는 건저당한테도 원래는 지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인 건저당한테 전세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요건은 최소한 갖춰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기당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임차 주택이 경공매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2번째고요. 3번째가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적 보증금을 고려해서 서민 임차 주택만 대상자로 넣어주겠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니까 면적이 작을 수가 있고 지방은 서울보다 저렴한데 면적이 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냐. 굉장한 반발을 불러왔고요. 4번째는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수사 안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5번째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럼 다수가 몇 명이냐. 1명은 안 되는 거야? 네. 라는 논란이 있고 6번째도 황당한데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한 우려가 있을 때 상당액은 몇 프로를 말하지? 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된 게 대항력 확정 일자 부분이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돈을 못 받았는데도 갈 돈은 있으니까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집에 그 대항력을 갖춰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이 집에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네. 돈은 못 받았는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2개를 대항력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 하는 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주소를 빼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전세금 지킬 수 있는데 앞서서 주소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2가지 다 해주도록 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어도 되고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사람도 포함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그쵸. 약간 누락이 된 것 같고 자 2번째는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왜 경매 공매 진행이 돼야만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 개시해도 가능하고요.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면적 기준. 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면적 기준 없어졌고요. 폐지됐고요. 네. 보증금도 도대체 얼마냐라고 해서 정부가 찍어줬습니다.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된다. 네, 4억 5천만 원 넘어가면 네. 최대입니다. 4억 5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민주택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고요. 4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사기 의도가 도대체 뭐냐.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고 해서 집주인이 처음부터 임대인이 기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했대. 이게 뭐냐면 바지 사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다 포함시켜주고 뭐 보증금 상당액 뭐 이런 거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모호한 기준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는 네네. 하는데 그래요. 또 반면에 이거 피해 입으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네. 특별법 대상이 됐다.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돼요? 일단 뭐 대상 받기도 일단 신청을 하면은요 시도에서 이제 기본 요건 조사한 다음에 심의 의결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제 혜택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선 매수권 자기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매수권 주게 되고요 사기 싫은 사람들은 LH가 이제 집주인이 돼서 공공 임대를 주게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 뭐 상담 서비스도 주고요 월 106만 원 정도 생계비 지원도 해주는데 뭐 요건이 있습니다 월 156만 원 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큰 줄기는 두 개죠. 우선 매수권에서 집 경매 받을래 아니면 LH가 집주인이 될래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게 많아서 네. 경매 개시가 아예 안 된다. 이게 강서구 화곡동 사례잖아요. 네네.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건데요. 네. 이번에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법률 용어라서 조세 채권 안분이요? 네네 이게 제가 앞서서 우선 매수권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 경공매 유예 정지도 세입자한테 주도록 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이 대출이자 못 받으면 집 경매에 넘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받았어요. 그럼 경매 중단해야 되잖아요. 중단 권한이 은행한테 있는데 이제 세입자한테도 경매 넘길 수도 있고요. 경매 유예 정지도 할 수 있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조세 채권 안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세금 체납이 10억이에요. 그럼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미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기각시켜버려요. 경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혹시 잘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만드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남는 게 없어서 네. 경매 진행을 그냥 안 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경매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세입자는 경매 넘겨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집이 10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한 채 때문에 나는 억울하니까 10억의 체납 세금을 n분의 1로 하는 거죠. 10분의 1로 해. 라고 하면 1억씩만 배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넘겨서 내가 남는 부분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집이 100채가 있는데 집이 한 채 1억씩이다. 그러면 처음에 경매에 넘어가는 10채의 집은 무조건 다 세금부터 가져가기 그렇죠. 때문에 10채는 의미가 없으니까 경매에 안 넘겼었는데 맞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집에 세금을 n분의 1로 넘긴다. 네네. 그 내용인데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n분의 1로 세금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집도 경매로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매수를 한다. 우선 매수를 해도 이 세입자들은 고민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집주인한테 금융권이 돈을 꿔줬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금융권이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집주인한테 안 갚은 그 돈을 이 집을 떠안은 세입자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자 대출이 1억이 있고요. 세입자 전세가 1억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면 경매가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1억 원의 돈을 이제 은행이 가지고 가게 되는데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최우선 변제금.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이 예를 들어서 2,800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먼저 가지고 가고요. 은행이 나머지 돈 7,200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매수권 하게 되면 2,800만 원은 어차피 세입자가 가지고 가니까 7,200만 원만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7,200만 원 또 돈이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리 대출해 주겠다. 1.85에서 2.7% 디딤돌 대출에 상응하는 그런 대출 상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를 막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낙찰받는 가격을 막 올려놓는다.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매수.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네. 포기하고 그냥 배당만 받아야죠. 배당. 배당 받게 되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내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네. 게 LH가 집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LH 내가 입장에서는 경매로서 내가 이 집을 내가 그렇죠. 우선 매수권 사용하지 않을게요 하면 LH한테 LH가 넘기는 거죠. 네. 우선 매수권을 LH한테 주면 LH가 우선 매수를 하는데 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누가 적장 세력이 올렸어요.
1억짜리인데 1억 5천으로 올렸어. 그럼 LH가 1억 5천에 매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이 적정 가격이 넘어가게 네. 되니까 LH하고 지금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는 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의 70% 넘어가게 되면 우선 매수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직접적인 구제는 안 되고요. 그럼 다른 공공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우리 세금을 무작정 올려줄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작전 세력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전 세력이 그거 집값 올려서 뭐 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 이 집주인한테 돈을 꿔줬던 금융권 혹은 채권을 인수받은 그렇죠. 대부업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치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호가를 올려서 이 낙찰가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LH가 그래서 70%를 넘겨서는 낙찰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결론 어떻게 날지 좀 지켜보죠. 이중성님, 경제일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경제방송 목돈연구소네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오늘도 목돈연구소 그리고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의 콜라보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